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회계 관리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원가 관리 중에서 원가 회계가 먼저 나오고 이제 관리 회계 파트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데, 첫 시간에 간단히 우리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좀 준비를 해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가 관리에게는 70점이 넘으셔야죠. 70점이 넘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12개 정도 틀려서 이제 70점까지 맞으면 좋은데, 12개를 다 틀리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0개, 그래서 이제 30개 정도를 준비하셔서 30개 정도 맞춘다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이제 보다 보면 가끔 이제 제가 보니까 기출문제도 40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바로 계산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 이렇게 좀 긴 풀이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 없는 파트들이 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파트가 이제 원가 분석하는 파트인데, 이제 비율 분석이 아니고 우리 표준 원가에서 우리 이제 차이 분석이죠. 그래서 원가 차이 분석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한두 문제 또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걔네들 그 파트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긴 했는데, 그 파트를 이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건 푸시고, 좀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틀리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 관리회계 자체가, 이게 원가 관리회계라는 거는 이제 재경관리사 수준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상위 수준으로 이제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기본으로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 차이다. 난이도. 우리 당연히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문제를 좀 공부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고득점을 맞아보겠다 하시게 되면 시간적으로 너무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문제도 어렵고 그 다음에 범위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 조금 플러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까지는 무조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해드린 범위 내에서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세법이나 회계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기부터 생각해 보시면, 기본기부터 논리를 완전하게 이해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그래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원가 관리 회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접근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해야 되는 수업 시간이 우리 세무회계 파트나 재무회계 파트 시간의 반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반의 시간을 투입해서 회계나 세법처럼 그 효과를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제가 해드리는 거 잘 연습하셔서 기계적으로 하신 다음에 말 문제나 이런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닌 유형의 문제들은 책하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다 이제 그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 포인트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걸로 공부를 하시고, 너무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제 힘들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근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문제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다 나오지 않아서 가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다. 뭐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제가 영향이 없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70점 맞는 목표로 그 반복적으로 쉬운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면 제한 시간 안에 더 빠르게
시간을 좀 세이브하면서 풀 수가 있어요. 응시료도 보니까 이제 비싼데, 응시료도 비싼데 한 번에 합격하셔야지.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거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접수해서 이제 1년 내내 만약에 시험 본다. 그 중에 뭐 한 과목이 꽈락이 나와서 계속 시험 보거나 70점이 안 돼서, 10점이 안 돼서 계속 보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번에 좀 준비를 잘 하셔갖고 펼치할 수 있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원가 관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다 멀지 않게 원가 회계하고 관리회계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4페이지 보시면 그 중에서 원가 회계 기초, 생산 형태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 원가 충족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 뭐 구성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 새로운 이제 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인데, 원가 계산은 새로운 유형이 이제 활동 기준만 나올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관리회계 마지막 보시면 최신 관리회계라고 해서 새로운 원가 시스템이라고 수명 중이나 목표 원가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왜 그런 원가 계산이 나왔는지 서술형 방식의 문제로 출제를 하니까 균형 성과표도 계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히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일단 원가회계랑 관리회계랑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 거기는 책에 없어서 제가 일단 원가회계 첫 번째 원가회계 기초 첫 번째 기초에서는 내문항이 출제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제 원가의 기초 부분을 거의 다 배우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수업을 이제 나눠서 할 거니까 제가 뭐 좀 원가액의 흐름 정도까지 할 건데, 하여튼 그 중에서 네 문제 나올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6문제가 출제되는데, 특히 종합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출제 문항수가 많아요.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돼서 완벽하게 이제 풀 수 있어야 된다. 뭐 내용 자체는 이제 어렵진 않아서 하실 수 있고,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정상 원가, 표준 원가 등이 있잖아요. 6문제가 출제되는데, 요게 그 파트 때 요 안에는 표준 원가 계산하고 원가 차이 분석 있잖아요. 요 별표 쳐놓으시고,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너무 양이 많거나 그러면 요 부분을 제외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하나에서 2문제가 출제될 건데,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특히 이제 개별이나 종합원가 계산이 6문제인데 그거 공부하고 표준을 공부해보면 이제 양도 많고 표준 차이 분석 쪽이 그 다음에 문제도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막 어려운 문제만 내진 않아요. 제가 해드린 수준에서 공부하시면 문제 풀 수는 있을 거다. 근데 뭐 이해가 다 안 가신다고 어떤 분이 어떤 포인트를 집어서 뭐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뭐 다시 설명은 제가 이제 메일로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해하신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제 합격은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파트가 딱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변동, 초변동이라고 해서 그 구성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이 있고, 거기에서 네 문제가 출제돼서 보통 원가회계 관리 파트, 원가회계 파트에서 20문제가 출제를 되겠냐인데, 여기서 이제 활동 원가 기준에서 한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원가회계에서는 21문제, 뭐 원래는 20문제 과거는 출제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간부터 이제 뭐 좀 더 원가회계가 좀 더 이제 내용이 많아서, 기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제 한 문제 더 출제하는 것 같고, 그 관리회계 지금 그 밑에가 관리회계거든요. 이제 거기 계획과 통제라는 파트부터, 그래서 그 계획과 통제 부분 의사결정, 그 부분이 계획과 통제에서 10문제, 의사결정 8문제, 핵심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수명주기 등 이제 최신 관리회계라고 해서 2문제가 출제될, 한 문제, 여기 한 문제가 여기도 왔으니까 한 문제 가서, 여기서 이제 원래 얘도 여러분들 얘 활동 기준 원가 회계라고 해서 ABC 회계라고 하거든요. 그 활동 기준 원가 회계를 최신 원가 기준의 회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관리 파트고 여기는
원가 파트니까 이렇게 나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얘들 최신 원가 관리회계에서 한 문제씩 출제해서 두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파트, 다 맞춰야 될 파트가 뭐니? 했을 때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중에서 요거는 여기서 제외되는 두 문제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두 문제라는 거는 혹시 그 표준을 공부하실 때 이 정도면 뭐 할만합니다 라고 하면 표준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차이 분석에서 좀 더 너무 차이 분석이 뭐 4분법이나 뭐 2분법, 1분법, 3분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제외를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여러분들 문제가 날짜만 날지는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외할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맞추셔야 돼. 그리고 여기 계획과 통제 부분에서 거기 책임회계 성과평가 보이죠? 거기 2회까지는 보는데 그 분권화와 성과평가라는 파트가 있어요. 분권화. 거기서 한해서 두 문제라고 해서 여기도 제외라는 거는 해드리긴 할 건데 여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얘네랑 얘는 차이 분석이거든, 둘 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수익 파트에서 차이 분석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원가 파트에 대한 차이 분석이에요. 이 차이 분석은 이 자체가 어려워. 그냥 이해하기가. 뭐 그렇다고 막 다 외울 수도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세부적으로 가격 차이냐 능률 차이가 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감으로 공부하는 거지, 그 구성인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실무하시는 생산 파트 현업에서 요런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리자 측면에서 이거를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가를 계산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 같고 관리 파트에서 넘어와서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어떤 이제 구입하는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 임률 그 고용하는 면에서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지만 우리 원가에서 이익이 나냐, 뭐 하여튼 이런 걸 결정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런 원가 계산은 여러분들 바로 이걸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다 이걸 해야지 이거에 따른 제품 원가가 나와서 나중에 매출 원가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나 각종 매출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걸 알겠는데, 이런 차이 분석들 얘네들은 그 해당 부서의 성과평가나 아니면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 자체도 복잡하고 하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이제 실제 제한 시간 내 문제를 풀 때는 점수로서 도움이 좀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 파트, 이거는 아까 차이 분석 파트 두 개, 이 두 파트 많이 나와야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갖고 가는 걸로 해서 지금 보통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것도 갖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제가 해드릴 거니까 전체 40문제를 갖고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에서 한 7, 8개 정도 찍으시면, 예를 들어서 찍으면 합격은 할 수 있다. 풀면 맞아야죠, 그 대신. 그래서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렵고 뭐 아니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가 어렵고 해서 이렇게 틀리다 보면 한 10개가 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시험을 보는 사람들 물어보면 공부를 완벽하게 다 하신 분들이 한 70 중반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중간에 이제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쉬운 파트들 위주로 공부해서 가면 운이 좋으셔야 돼. 찍은 것들이 좀 많이 맞으셔야지 합격권에 든다. 이게 60점 시험은 쉬워요. 60점 시험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 난이도로 60점 시험은 굉장히 쉬운 시험인데, 이게 70점 시험이라 이 난이도와 이 70점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몇 개월 해야지 되냐, 이거는 개인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 과목은 꾸준히 한 3, 4개월은 이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합격권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회계 원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회계랑 원가랑 그 세무회계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 특히 세무사를 공부를 해봐서 나는 이거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하면 이제 문제 위주로 푸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용은 다 문제를 풀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앞에 이론 내용은 말 문제 위주로만 한번 쭉 정리하시고 그냥 문제 위주로, 계산 문제 위주로 하시고 문제만 잘 푸시고 문제에서 골라서 반복할 문제만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니까. 그러니까 세무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공부 안 하고 또 보면 세무사 공부했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죠. 범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를 완벽하게 답을 맞춰야 되는 경우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말 문제는 걔가 포인트만 집어서 답하고 연관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수준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원가에게는 말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원가 관리회계 파트에 문제가 적게 출제되거든요. 실제 다른 그 과목보다. 근데 원가 회계 관리 파트에는 말 문제를 출제 안 해요. 계산 문제만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서술형으로 계산하는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우리 재경관리사에서 나오는 이 말 문제 유형은 출제하지 않는다. 그 소리는 뭐냐면 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야. 근데 우리 재경관리사는 말 문제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죄다 계산 문제를 40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한 시간 내 여러분들을 푸시려면 말 문제를 주는데, 말 문제는 그냥 답이 똑같은 문제, 우리 문제 은행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한 10회 정도 말 문제만 풀어봐도 제 생각에는 많이 일치할 것 같은데 답이. 그래서 그냥 이게 왜 답인지도 모르고도 답을 찍는 경우, 맞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특히 기출문제나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기 책에 나오는 말 문제를 잘 정리만 하시면 걔네들은 뭐 이해를 완벽하게 안 했어도 맞출 수는 있다. 그래서 그 대신 계산 문제 유형은 유형별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5페이지부터 원가액의 기초부터 쭉 이제 파트가 이제 구성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요건 제가 뭐 제목은 안 썼지만 해당 파트에서 나오는 문항 수를 간단히 알려드렸고, 지금 양도 지금 표준원가까지 이제 27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전까지 보시면 이제 470페이지거든요. 비슷해요. 이게 이 문항 수 자체가 페이지 수처럼 이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1, 2회는 별도로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1회 별도, 모의고사 2회 별도 이렇게 풀이를 해드릴 건데, 이게 작년하고 이렇게 책이 내용은 비슷한데 원가에게는 여러분들 내용이 안 바뀌어요. 내용은 바뀔 수가 없어. 내용 자체가 새로 이제 신원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대신 그렇게 되면 작년 책으로 공부하셔도 무리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책이 문항수가 특히 우리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오는 그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 대신. 그래서 특히 말 문제는 거의 뭐 많이 바뀐다. 반 이상이 바뀌고 계산 문제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도 다시 하는 거니까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1장 여기다 쓸게요. 1장 보시면 그 원가 회계 기초라고 해서 원가 회계 기초 네 문제 출제됐다고 했는데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체계와 원가회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 재경관리사 과목 중에서 재무회계라는 파트 있죠. 이 재무회계는 벌써 들은지 몰라도 재무회계 파트가 있고 원가회계 관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재무회계, 여러분들 회계라는 거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원가회계는 원가와 관리 파트로 또 구분이 돼요.
이렇게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죠. 관리회계로 구분할 때 이 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냐? 그래서 그 회계를 구분할 때 이 재무회계는 거기 보시면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 관계자들한테 재무 정보, 회계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형태의 이제 체계인 그 회계고,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는 누구입니까? 회사 안에 있는 사람 빼고,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뭐 주주, 채권자, 아니면 정부도 외부 이해관계자죠. 근데 원가나 이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내부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징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외부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래서 회사마다도 이제 다를 수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별로도 다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뭐냐면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우리 법에서 정한 회계 기준이 있다. 응? 회계 기준이 있는데 원가 회계 관리 제도는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별도의 준칙은 있는데 어떤 이런 선까지 지켜주세요라는 어떤 준칙은 회계 기준이 아닌 준칙은 있는데 일반적인 회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 기준이 없다. 그 소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떤 이제 이론이 있으니까 이론에 맞춰서 요런 방법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 우리 회사는 어느 업종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종류의 계산 방법이 있을 때 그 방법을 선택해서 우린 이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론적으로 뭘 해줄 거냐면 이게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아니면 이거는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가지만 약간 부정확하다. 아니면 그 둘의 중간이 이런 방법이다. 뭔지 알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 걸 알고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춰서 그 효익과 비용이라고 이거를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보를 제공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효익이 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15페이지 보시면 목적이 외부 이용자,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고, 보고수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고 특수 목적 재무제표라고 써 있죠. 여기 외부 이해관계자의 재무회계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라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여부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랑 현금흐름표 이제 주석인데 주석 안에 이익여부 처분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달라는 거고,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인 보고서라고 해서 보통 외부에게서 필요한 제조원가 중에서 제조원가 명세서 정도는 이제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는 본인들 회사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된다. 이유는 나와 있고, 그래서 준거 기준이 이제 둘이 다르죠. 일정한 기준이 없다. 그 다음에 정보 내용의 속성이 봐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과거 여러분들 그 회계 처리돼 그 과거에 발생한 비용이나 수익이나 뭐 예를 들어 자산부채가 있을 건데 그 과거지향적인 정보의 내용이 이제 특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돼 있죠. 근데 원가는 일단 과거지향성이 아니야. 이게 핵심인데 얘는 과거에 이제 나타난 이제 금액으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인데, 원가는 미래지향적이래. 미래지향적. 원가 관리에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미래지향적인 방법에 따른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움을 줄 거다.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이라고 해서 얘는 객관성이지만 원가 관리 같은 경우는 특정 그 목적에 따라서 이걸 작성해 주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있지 않아요. 형식이 있지 않다.
특히 이제 그 속성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밑에 그 중에 원가 회계의 의의라고 해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하는 원가 정보. 지금은 관리회계랑 재무회계를 이제 비교하긴 했는데 이 원가회계는 그 중에서 재무회계가 에서 필요한 원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매출원가 중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 재무회계 매출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또 관리회계에서도 필요한 아까 우리 비율 분석 같이 아니면 어떤 관리회계로 해서 이제 나누는 기준인 금액들이 있는데 그때도 원가 집계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원가 관리회계는 그 두 분야에서 다 필요한 회계 분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그래서 원가회계 위치는 이런 회계의 자산 계정과 이제 비용 계정인 전체를 포괄하는 이제 재무회계에서 같이 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6페이지 중간에 그림 보시면 제품 원가 계산,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그 중에서 계획과 통제와 의사결정은 관리회계로 분류되는데 그 관리회계나 재무회계에서도 다 필요한 게 원가 회계다. 특히 16페이지 맨 밑에 제품 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자산을 가액을 결정할 때 원가 관리회계가 필요하고, 뭐 계획과 통제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또 이제 원가회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원가관리회계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가 원가회계라고 하고,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이제 회계가 관리회계로 분류되는데, 이 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해서 이제 같이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재무회계 할 때도 필요하고 관리회계 할 때도 필요하다. 결론이에요.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대신 이제 원가 관리회계 한계점이 있는데, 뭐 제목만 보셔도 원가 회계 정보의 한계라고 해서 이게 이제 원가회계는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금액으로 제공할 건데 이게 계량적인 정보잖아요. 근데 관리회계 측면에서는 이 계량적인 정보 말고 비계량적인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있고, 질적인 정보죠. 그 다음에 회계 절차 적용의 어려움이라고 해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수익 비용이라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 방법이 있긴 한데, 우리 원가회계는 이제 다양한 우리 그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회계 절차를 딱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원가 정보 제공의 뭐 한계, 그 다음에 비용과 효익의 이제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이제 이 원가 정보를 제공할 거냐인데, 그게 비용이 더 커버리면 우리가 얻는 효익보단 비용이 더 커버리면 이게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죠. 비경제적인 이제 정보가 일어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한계점이 있다. 근데 원가의 개념이 잘 읽어보세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좀 중요한데, 우리가 원가가 발생을 했어요. 원가가 발생했으면 그 중에서 이 원가가 어디로 갈 수 있냐?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그 원가는 그냥 매출 원가니까 비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원가가 발생했지만 그게 사용이 안 됐어.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이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거는 재고 자산 파트로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면 일단 자산이에요. 자산. 대표적인 게 재고 자산이겠죠. 그 다음에 수익을 활동할 때 이 부분이 쓰였어요. 이 원가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용이라고 해요. 이미 사용을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소멸이 이제 된 부분이긴 한데, 이거와 좀 다른 개념이 손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수익 활동에 기여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소멸된 우리 비용들, 원가들 그거를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얘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를 공부하다 보면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의 비용. 그 부분이 얘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로서도 여러분 재고자산을 이제 회계를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 재고자산 감모손실한 게 있고 뭐 평가손실한 게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원가성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뭐 이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 활동에 기여하지 못한 원가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의 손실로 빠지는 이제 감모 손실 같은 경우는 여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원가의 특성, 경제적 가치, 정상적 소비액, 물품이나 서비스 소비액,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것. 이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세요, 아니면 좀 이제 중요하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좀 표시는 간단히 해드릴 건데, 이건 가볍게 읽어보세요는 시험에 잘 안 난다는 소리예요. 거의 난 적이 없다. 중요성이 없어서. 이거를 문제 낼 수는 있겠죠. 원가의 특성이 아닌 것 해서 이게 네 가지를 넣은 다음에 하나를 말도 안 되는 걸 넣으면 되거든요, 문제를 낼 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답이 너무 보여. 이런 문제는 이걸 안 봐도 이런 특성을 물어볼 때는 답이 그냥 아닌 것 같은 걸 그냥 무조건 찍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특성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그냥 아닌 것 같은 거 물어보고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취지를 알았을 때 그거 말고 일반적인 것들은 아닌 것 같은 거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내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잘 내진 않아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본 개념, 요 내용을 다 우리가 배울 건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그림 보세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간접 원가. 그 중에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중에 직접 원가에는 직접 재료 원가라는 표현,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간접 원가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 우리가 원가액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 유형의 원가예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가지. 그 중에서 제조 간접비는 간접 원가고, 이렇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원가 대상이라는 원가 대상이,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원가로 따로 어떤 금액을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활동이나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품 가격,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뭐 원가나 뭐 이제 뭐 마지막 공정 관련된 이제 원가, 하여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원가 대상을 구분해 놓고, 거기에 직제와 직접 노무비,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니까 거의 직접 대응해서 금액의 원가를 부여하시면 되는데,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원가니까 얘네들은 그 중간에 원가 집합이라는 이제 뭐 어떤 공장 전체로 할 건지 부문별로 할 건지 활동별로 할 건지는 구분을 따로 할 거지만, 이런 원가를 집계해서 그 원가 집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배분을 하셔야 돼요, 거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 내용이 이렇게 발생한 원가를 구분하고, 첫 번째 그 중에서 직접 원가는 직접 배분하고, 간접 원가를 배부율, 어떤 배부율을 정해서 그 배부율에 따라 각 활동에 배부를 하는, 아니면 제품이나 그 원가 대상에 배부를 하는 게 우리의 원가 계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원가 대상은 설명했고, 그 다음 페이지 전통적인 원가 그 대상이 대표적인 게 전통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원가 대상이 제품이나 우리 부문이야. 예를 들어서 제조 부문, 뭐 아니 그 활동 부문, 그 부문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뭐 이제 제조하거나 이제 아니면 조립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부문이나 아니면 이제 보조 부분이라고 해서 또 뭐 전력이나 수선 부분이나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부문으로 이제 원가를 이제 배분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특정 어떤 품목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직접 배분해서 어떤 이제 요건에 맞는 배분 절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다양한 원가
대상이라고 해서 활동, 직업,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활동별로 아니면 작업별로 서비스별로 우리 원가를 이제 배분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게 또 그 중간에 회계감사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회계사들이 어느 회사에 회계감사를 해주면 그 회계감사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간접비 같은 경우도 배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원가 집합이라고 해서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들을 모아둔 이제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둘 이상의 원가 대상에 배분되어야 할 공통원가. 그래서 여러분들 원가 집합은 공통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통비라고 생각해서 그게 배분이 이제 둘 이상 원가가 있기 때문에 배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원가 배분은 이제 원가 집합에 집합된 이제 원가들을 각 대상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직접 원가는 어떻게 배분한다고 했어요? 직접 배분을 하는데 직접 대상으로 추적해서 배분하면 되는데, 간접 원가들은 배분 기준에 따른 배분을 한다. 그런 것들.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은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조업도인데 자원의 이제 보유한 활용 정도라고 해서 보통 조업도는 생산량 혹은 판매량을 조업도라고 해요. 얼마큼 생산하면서 얼마큼 원가가 나왔니? 그 다음에 얼마큼 판매하면서 얼마큼 수익이 발생했니?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조업도라고 하고, 뭐 조업도 같은 경우는 언제 필요하냐면 나중에 관리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이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원가 동인이라고 해서 원가 대상의 총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이제 정의했거든요. 그 소리는 원가 배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의 원가 대상일 때 제품에 배분할 때는 생산량이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시간이든지 작업 준비 횟수 아니면 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원가 동인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원가 동인이 이런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러면 자기가 공부했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기준으로 배분한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기준의 배분 원가 동인으로 배분 기준으로 써라. 응? 그러면 그 기준으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원가 형태는 뭐 이건 뒤에 나올 거니까, 이 원가 형태는 이 조업도가 막 변동할 때 원가가 어떤 방식으로 변동할 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고정원가랑 변동원가거든요. 고정원가라는 거는 조업도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원가가 바뀌진 않잖아. 계속 일정하잖아요. 근데 변동원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뭐도 바뀌어요? 원가도 증가하잖아.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이제 원가 형태라고 부르고, 관련 범위는 원가 조업도 간의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조업도의 범위라는데, 우리가 조업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생산할 때의 원가와 뭐 100만 개 생산할 때의 조업도 기준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무한대 조업도를 이제 해놓고 우리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관련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캐파라고 해서 최대 생산량이 이만큼이니까 요거보단 적게 생산하거나 최소 얼마만큼 생산을 해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원가가 변동하는 걸 알기 위한 그 범위를 관련 범위라고 일단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원가의 분류인데, 보세요. 그 1번부터 8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별표 쳐놓으시고 그 설명을 밑에서부터 이제 가로 1번부터 할게요. 일단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크게 변동과 고정원가, 특히 여러분들 변동원가라고 해서, 변동원가는 여러분들 봐요. 항상 얘는 원가라고, 여기 원가가 총원가가 기록될 거고, 얘는 조업도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변동원가라는 건 뭐냐면 조업도가 증가하면서 원가가 변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봐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가가 증가할 건데, 그거에 따른 단위당 변동 원가,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돼요? 단위당 원가는 여러분들 얘 단위당 원가가 얘 증가와에 따른 그 원가의 증가니까 이걸 기울기를 뭐라고 불러요? 단위당 원가라고 불러. 단위당 원가는 지금 어때요? 일정하죠. 지금 일정하죠. 단위당 원가. 또 하나,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총 원가가 일정하대.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고정원가라 불러요. 그럼 얘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맞죠? 단위당 원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른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표시돼요? 얘는 단위당 원가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근데 얘는 단위당 원가가 감소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총원가가 아니고 단위당 원가를 표시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단위당 원가를 표시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 왜냐면 얘 둘은 기본이니까. 거기 보시면 준변동원가라는 거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효과가 같이 나타났다. 언제 준변동원가가 나타나냐면 여기 이렇게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표시될 때. 조업도가 없어도 최소한 일정의 고정 원가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원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원가도 증가하는 방식. 이게 준변동원가예요. 이 준변동원가를 뭐라 부르냐면 혼합원가라 불러. 여러분들 이거 준변동원가를 혼합원가라고도 불러요. 그 특징을 이 정의를 잘 아셔야 돼. 만약에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 해서 준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 응? 근데 여러분들이 준고정원가 이렇게 답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고정원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요. 얘는 좀 표시를 다시 할 건데 일정 조업도가 있으면 일정 조업도를 이게 나눠 놓고 이 조업도 내에서는 고정원가가 여기까지 필요한데 이 조업도가 벗어나면 고정원가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조업도가 벗어나면 고정원가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원가라고 해요? 준고정원가. 이 원가를 준고정원가 이렇게 불러요. 이 준고정원가는 또 하나 뭐처럼 생겼어요? 약간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단원가 이렇게도 부른다. 정의를 잘 일정한 조업도 내에서 총원가는 일정한데 그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총원가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예 고정원가 자체가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총원가 입장에서 원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의 측면에서 변동원가는 기울기니까 일정하지만 고정원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2번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구분한다. 추적 가능성. 아까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변동 고정원가로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 추적 가능하다. 직접 원가는 추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간접 원가는 추적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배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 원가를 제조 간접비라고 불러요. 제조 간접 원가. 그 다음에 제조 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거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라고 나눠 있죠.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재료비,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이 제조원가거든요. 이 시험에 이제 낼 때 모든 원가는 이걸로 구성이 돼요. 일단 대부분이 이게 구성될 거고 이 중에 얘네 둘을 이제 같이 묶어서 어떤 이제 거기 첫 번째 거기 중간에 나온 거 이제 표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기초원가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일장 문제는 여러분들 이걸 많이 줘요. 기초원가가 얼마냐 물어보기도 하고 기초원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합쳐진 거잖아.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거와 이제 그 중에서 딴 데에서 직접 노무비를 유추할 수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직접 재료비를 역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금액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우리 직접 노무원가하고 제조 간접원가 요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가공원가라고 불러요. 가공원가. 또 하나 전환원가라고도 부르고 전환원가. 전환원가라고 부르고 이 가공원가랑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묶은 거랑
이거 기초원가랑 그 다음에 노무원가 제조간접비 묶은 거 이거는 가공원가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으니까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비제조원가라는 거는 제조원가 말고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금액 말고 그 밑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이 다음에 매출원가 다음에 판관비가 나오잖아요. 이 판관비를 여러분들 비제조원가라 불러요. 그 다음 페이지 4번 수익과 대응관계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제품원가는 이제 우리 재고자산으로 이제 들어갔던 금액들이 나중에 매출원가로 들어가서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판매 시점까지 비용어가 2연 때이기 때문에 뭐 재고 가능 원가, 제품 원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1-11번을 보시면 생산원가. 그럼 생산원가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외부 보고 작성용 제품 원가라고 해서 재고 가능 원가를 생산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뭐 원가 보상용 제품 원가 등 뭐뭐인데 우리가 외부 보고용으로는 뭐가 필요해 지금? 생산 원가만 우리 외부 보고용인 재고 가능 원가라 불러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기관 원가는 해당 이제 발생하는 즉시 비용화되는 원가를 이제 기관 원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조 원가랑 다르지. 제조 원가는 언제 비용화가 되는 거예요? 팔려야지만. 그래서 재고 자산이 됐다가 팔려야지 우리가 그 제품 원가가 되는데 기간 원가라고 되는 거는 바로 비용화가 되니까 대표적인 게 판관비죠. 판관비. 판관비는 여러분들 재무회계 파트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계원리 공부할 때. 그 다음에 그 5번. 이거는 여러분들 5번은 관리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의 이제 원가인데 분류인데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관련 원가다. 그러면 걔는 고려하라는 소리고 비관련 원가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에는 그 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와 무관 원가를 구분하는 게 관련과 비관련 원가. 그래서 그 대안에 의사결정을 하는 대안에 차이가 나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할 거고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를 할 건데 대표적인 관련 원가가 변동원가예요. 변동원가. 나중에 변동비와 고정비 아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변동원가가 대표적인 관련 원가고 고정원가는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긴 한데 의사결정을 할 때 고정원가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고정원가가. 아까 우리가 조업도가 늘어나면서 원가가 더 늘어났잖아. 지금 아까 중고정원가처럼. 그러면 걔네들은 뭐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고정원가도 관련 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변동원가만 관련 원가고 어떤 거는 고정원가 포함해서 관련 원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마다 이게 다 다르다. 그 다음 페이지 봐요. 자산과의 관련성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원가가 발생을 하면 그 중에서 실제로 소멸되지 않은 원가 미소멸 원가라고 해서 소멸은 얘가 소멸된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 얘는 소멸된 거거든요. 소멸. 그래서 이 둘은 소멸된 원가라고 해서 이제 비용이나 손실로 나눠지는데 얘는 소멸이 아직도 안 됐어. 자산으로 기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팔리면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로 갈 건데 요거를 미소멸 원가라 불러요. 그래서 거기 자산과의 관계 중에서 자산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뭐라 불러요? 미소멸 원가. 그 다음에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바로 나가는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로 나가는 재고 말고 매출원가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감가상각비든 판관비로 나가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소멸원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판관비도 여러분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원가를 분류하는 기준이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7번 통제 가능성 이것도 여러분들 관리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원가를 관리하는 걸 통제할 수 있냐 통제를 못하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제 특정 경영자가 통제가 안 되는 원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불능 원가 이렇게 구분할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경영자한테 성과평가를 줘야 되는데 그 분석할 때 통제 불능 원가도 성과평가할 때 고려가 돼야 된다.
성과 평가할 때 통제 불능 원가를 넣어주면 그 경영자들은 이건 내가 원해서 발생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의 성과를 나한테 이제 평가에 고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는 방식일 때 이제 이때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구분을 좀 할 거고, 마지막에 시점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 원가와 예정 원가라고 하는데, 예정 원가는 미래 발생 원가라고 이제 표현해서 거기 이제 예측을 하는 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진 않지만 역사적 원가라는 거는 보통 취득할 때 발생한 원가라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발생한 원가라고 해서 보통 취득 원가라고도 표현해요. 취득 원가로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분류가 이게 지금 관리액에서도 필요한 분류가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원가액에서 필요한 분류 방식이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관련이냐 비관련 원가냐 통제 가능이냐 불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액의 파트에서도 원가를 또 분류할 거예요. 그때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도 별도로 따로 분류할 거고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이 관리액에서도 또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는 그 분류를 한 원가를 여기에서 적용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1장 원가액의 이제 기초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가액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지금까지 배운 이 용어 정리도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지금은 문제가 바로 없으니까 뒤에 원가 흐름, 계산 흐름 끝나고 나올 거거든요. 제가 좀 진도에 맞춰서 만약에 진도 좀 늦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가야 된다 하면 문제를 이제 말 문제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스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풀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근데 말 문제도 어려운 건 제가 풀어드릴 거고, 계산 문제는 대부분 이제 풀려고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문제랑 비슷한 문제다라고만 알려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는 방식으로 이제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먼저 다 공부한 다음에 풀어보시고, 제가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따로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서 문제도 그때 가서 이제 해당 파트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